저는 올해 66살이 된 김자옥입니다. 저희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제게는 든든한 언덕이었지요. 사소한 말 없이도 눈빛 하나로 마음을 읽어주던 사람. 그 사람은 평소에도 병원 한 번 제대로 안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잠깐 누워있겠다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던 남편은 결국 병원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남편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던 남편은 제 손을 꼭 쥐어주곤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지요. 남편이 눈을 감던 날, 그는 눈을 뜨고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말 대신 눈으로 전하던 그의 마지막 인사. 저는 그 눈빛에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고. 그가 눈을 감고 나자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모니터 소리도, 의료기계의 삐 소리도, 제 심장 소리조차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참고 앉아있던 저는 그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따뜻하던 체온이 점점 식어갈수록 제 마음도 서서히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처음 맞은 밤, 불 꺼진 안방에 들어서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아직 남아있던 그의 체온, 욕실에 널린 수건, 머리맡 탁자 위 일담한 신문,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았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숟가락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고 결국 밥 한 그릇을 놓고 손만 모은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제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은 그 어떤 말로도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사람 떠나고 나서도 제가 무너지지 않았던 건 아들 덕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도 담담하게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손이 제게는 삶을 붙드는 힘이었거든요. 장례식이 끝난 날 밤, 저는 겨우 밥 한 숟가락 떠먹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있었는데 아들이 제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옆에 있을게. 그 말에 제 눈물이 멈췄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 대신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게 그 시절 제 숨통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어깨가 제 모든 의지가 되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뿐인 아들이 지금은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던 아이였는데 결혼하고 나선 연락이 점점 줄었고 이젠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일주일 넘게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얼굴을 마주해도 옛날처럼 살갑게 웃지도 않고요. 무뚝뚝한 건 닮지 말았으면 했는데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기 이전 동의서와 관련한 서류를 전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진명의 정리를 도와달라고 아들이 부탁한 터라 괜히 실수할까봐 저는 아들에게 직접 서류를 전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약속을 잡기 위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회의 중이라며 며느리에게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든 오세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괜히 불쑥 찾아가면 패일까봐 전날 저녁엔 다시 한 번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을 위해 반찬을 챙겼습니다. 아들 말로는 며느리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제가 보낸 반찬도 거의 안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아들은 먹을 거라 믿고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겉으론 예 바르고 친절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의 벽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지요.
처음엔 낯가림이 심한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조심스러움은 좀처럼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도 눈을 피하거나 미소를 지으면서도 어딘가 얼어있는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괜히 아이들 앞에서는 더 조심했고 웃을 때조차 눈치를 보게 되더군요. 저는 제 존재가 누가 되지 않으려 더 조심하려 애썼습니다. 그게 며느리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억나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첫 명절이었어요. 아들네 집에서 처음으로 차례를 지내기로 했고, 저는 전날부터 손수전이랑 잡채를 준비해 갔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데우고 있던 며느리에게 도와줄 게 없느냐고 물었는데,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이며 아니요. 저 혼자 하면 돼요. 하고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하려는 제 마음이 불필요한 간섭처럼 느껴졌던 걸까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더 조심하려 했었고, 그런 제 배려가 오히려 벽이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약속 당일 아침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고 반찬통과 서류 봉투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전날부터 허리가 욱신거리고 무릎도 제대로 굽혀지지 않았지만 아들이 부탁한 일이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몸 여기저기 파스를 붙였습니다. 첫 번째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지나자 뒤터벅지가 저리기 시작했고, 지하철 환승 계단을 오르내릴 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도 아들 내외 얼굴 보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 하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번의 환승을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다리에 쥐가 날 것처럼 아팠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조금씩 설레었습니다. 도착한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혹시나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한 번 더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죠. 이상하네. 분명 집에 있다고 했는데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안에서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컵이나 작은 그릇이 바닥에 닿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죠. 그리고 나지막한 발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맨발인지 슬리퍼인지 모를 조심스러운 걸음. 누군가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킨 한 마리랑 콜라 하나 가져다 주세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살짝 떨리기 시작했어요. 안에 누가 있다는 걸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현관 앞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였죠. 문 너머에서 분명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아무도 없는 척하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뚜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준아, 엄마야, 안에 있니?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며 말을 걸었지만 역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렇게 한참을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배달원이 올라왔고 손에는 치킨과 콜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치킨 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듯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 순간 문 너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러고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손만 나와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 손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배달원을 향해 고맙다고 말하며 문을 닫았고 저는 그대로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문이 완전히 닫힌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듯 했지만 그걸 억누르며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정적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준아, 잠깐 얼굴 좀 보자. 그렇게 시간은 천천히 아주 느리게 흘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던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걸음을 멈추더니 놀란 얼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추운데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집인데 잠깐 볼일 좀 보러 왔어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나 봐요. 아까 전에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은 집에서 쉴 거라고 하던데.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무릎은 점점 저려오고 허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참 우습네. 혼잣말을 내뱉고 계단을 내려가려던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놀란 마음에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눈길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잠자느라 초인종 소리를 못 들었어요. 잠자느라 모든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 소리에 치킨 주문하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잠들었다는 말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더 허물어졌습니다. 있는 사실을 외면하고 거짓말로 덮으려 드는 그 태도가 낯설고도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차오르던 말들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괜히 따지듯 물으면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반찬 봉투를 조심스레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준 씨는 출장 갔고 내일쯤 온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했고 얼굴엔 짜증이 서려 있었죠. 아마 그녀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요. 저희 방문이 하루 일정을 흐트러뜨렸을 수도 있고 혹은 그동안 쌓인 감정이 피곤함과 겹쳐 밖으로 드러난 걸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싫어했던 건 아닐 텐데 서로의 거리 두기를 오해로 받아들이고 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등기 서류가 든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서준이가 부탁한 서류야. 전달만 해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는지 살짝 열린 방문 틈 사이로 불빛과 함께 안방 쪽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뒤돌아 나오려고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숨죽이는 기척이 사라지고 방문이 살짝 열리면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엄마 갔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놀란 얼굴로 입을 반쯤 벌린 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출장 간다며 제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말에 아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웃으며 둘러대는 모습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라도 믿는 척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 애써 붙들고 있던 끈 하나가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풀린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느껴온 거리감과 외면당하는 듯한 순간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믿었던 오해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이 순간에 이르렀던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려 했지만 가슴은
그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분명 익숙해야 할 얼굴인데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때부터 한결같이 다정했던 그 눈빛은 어디 가고 어딘가 멍하고 피하려 드는 눈빛만 남아 있었죠. 며느리는 아들의 뒤에 조용히 서 있었고 아들은 마치 잡히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쭈뼛거리며 문에 기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게 그냥 좀. 며느리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자주 오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엔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였는데 자주 오시다 보니 제 생활 리듬이 으트러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은 저희 부부만의 공간인데 누군가 계속 드나드는 것 같고 눈치도 보이고 저희 집이니까 저희 맘대로 할 권리가 있잖아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애써 조심하려 노력했던 제 시간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동안 반찬 하나를 보내도 입맛을 헤아려 골랐고 날짜를 조율하며 폐가 될까 망설였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의 말은 너무나 단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이후에도 아들은 제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말끝마다 며느리 쪽을 살피는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사과하면서도 결국 그녀의 눈치를 보며 다시 입을 다물고 말았죠. 그 이중적인 태도는 말보다 더 선명하게 제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그래 엄마가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제 입에선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상황은 제가 상처받은 쪽인데 입 밖으로 나온 건 엉뚱하게도 사과였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은 손사래를 쳤지만 진심이 실려 있지 않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반찬통을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식탁 위의 반찬은 너가 좋아하던 거야. 혹시나 했어.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마지못해 식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길은 반찬이 아닌 핸드폰으로 그리고 시계로 자꾸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서류는 줬으니까 난 갈게. 아들은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오늘 오신 김에 밥이라도. 그 말은 마치 의례적으로 꺼낸 말 같았습니다. 식사라도 함께 하자는 그 한마디에 진심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기색이 더 크게 느껴졌죠. 형식적으로라도 예의는 지켜야겠지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처럼 들렸고, 그래서 오히려 더 서운했습니다. 됐어. 다음에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는 기대지 말고 바라지도 말자.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 무릎이 아프다는 감각조차도 희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산 사람인데 지금 그 아이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 조용한 부엌, 전기밥솥의 보온등만이 유일한 불빛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두고 소파에 주저앉았더니 그제야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듯 통증이 밀려왔고 무릎은 당장이라도 꺾일 듯 뻐근했습니다. 저는 아들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심지어 서운함조차도 말라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멍하게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계속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좀 챙기자. 휴대폰을 들어 메모장에 적어두었던 재산 목록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집, 예금, 적금, 노후자금,
그 목록 하나하나엔 제 지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떠난 뒤 하루 한 끼를 라면으로 때우면서도 쌈짓돈을 모았고 마트 전단지를 오려가며 1,000원, 2,000원을 아꼈습니다. 연탄 봉사 다녀오는 길에 허리 삐끗한 날도 병원 한 번 안 가고 꾹 참았습니다. 그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모은 돈은 고스란히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정작 그 돈을 저를 위해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모은 돈, 정작 나는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네. 그날 밤, 저는 오래 묵혀뒀던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남긴 유서와 함께 통장 복사본, 부동산 서류들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펜 하나를 꺼내 들고 수첩을 폈습니다. 이제 엄마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 문장을 적으며 저는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니, 이미 마음은 굳었고 남은 건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살던 집을 매물로 내놓고 싶다고요. 어르신, 혹시 어디 이사 가시려고요? 네, 혼자 살기엔 좀 크기도 하고 조용한 데서 마음 정리 좀 하려고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요. 너무 오래 남만 챙기며 살았더니 이제는 저한테도 좀 잘해주고 싶어졌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이 조금 뻐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벽지 고르며 웃던 거실, 아들 돌잔치 때 한가득 풍선을 매달았던 천장, 여름마다 모기장 달고 창문 열어놓던 안바, 이 집 구석구석엔 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정리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그 시절에 붙들려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과의 추억도 아들과의 어린 시절도 결국 지금의 제 외로움을 감춰주진 못했으니까요. 과거에 머무르면 저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판을 닫고 창틀 먼지를 털고 안 쓰던 냄비며 옷가지들을 상자에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박스 위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버리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내가 보이겠지. 며칠 뒤 한 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젊은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문득 예전의 저와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첫 신혼살림 시작하던 그해 겨울 베란다에서 나란히 서서 이 집 참 따뜻하다고 웃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남편이 베란다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해지는 거 보이면 좋겠다. 저는 그때 생각에 괜히 창가 쪽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없이 웃었습니다. 아마 저 부부가 이 집에 들어오면 또 다른 시간이 흘러가겠지요. 그리고 드디어 집이 팔렸습니다. 잔금을 받던 날, 저는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잔고가 많고 적음을 떠나 이제 새 출발을 할 준비가 되었단 게 중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근처 부동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벨 소리 동안 제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 발걸음 같았거든요. 누군가 제 전화를 받을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까가 망설이면서도 한편으론 이 선택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집을 찾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월세 원룸 하나 보려는데요. 햇볕 잘 들고 조용한데요. 네. 어르신 혹시 어느 정도 크기나 위치는 생각해 두신 데 있으세요? 너무 넓지 않아도 되고 역세권까진 바라지 않아요. 다만 햇빛 잘 들고 좀 조용했으면 해요. 혼자 사시는 거죠? 네.
이제는 혼자서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 조건이라면 괜찮은 원룸 몇 군데 있어요. 내일쯤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좋아요. 내일 오후쯤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난 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 얼굴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사한 원룸은 오래된 저층 건물이었지만 햇볕이 아주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오전이면 커튼 사이로 햇살이 촘촘히 내려앉고 오후엔 작은 창문으로 바람이 살며시 스며들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접이식 식탁 하나, 작은 전기밥솥, 몇 벌의 옷, 그리고 손때 묻은 그릇 몇 개. 작은 공간이지만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곳. 그게 이렇게 편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혼자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작은 솥에서 밥이 고슬고슬 익어가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 냄새가 어쩐지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은 전날 남은 멸치볶음과 두부조림을 작은 접시에 정갈히 담았습니다. 뜨거운 국은 아니었지만 뚝배기 뚜껑을 열자마자 퍼지는 된장의 구수한 향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늘 누군가를 위해 상을 차렸지만 오늘은 제 자신을 위해 준비한 자리였거든요. 누구 눈치도 시간도 보지 않고 제 속도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조용한 식탁 위에서 국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이런 평온도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에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유모차 끄는 엄마들, 벤치에서 돋보기 낀 채 신문 읽는 할아버지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아주 작은 존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원 한쪽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으니 세상과 거리를 둔 듯한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누구도 저를 신경 쓰지 않고 저 또한 아무에게도 맞출 필요 없으니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편안했습니다. 밤엔 라디오를 틀어놓고 메모장에 하루를 적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들이었지만 제겐 모두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작은 탁상시계 옆에 메모 하나를 붙였습니다. 나는 나의 하루를 지킬 것이다. 그 문장을 보고 천천히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날들이 흐르던 어느 날, 낯익은 번호가 휴대폰에 떴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그냥 좀 쉬고 있었어. 그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이사 간 줄도 몰랐어요.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말도 없이 이사했어요?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나한텐 얘기해줬어야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그땐 말할 힘도 없었어. 말하면 내가 또 망설일까봐. 조용히 나오지 않으면 아예 못 나올 것 같더라. 저는 아들 내외를 지그치 쳐다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 아들은 작아진 방 안을 둘러보다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반찬통, 벽에 붙어있는 나는 나의 하루를 지킬 것이다 라는 쪽지, 그리고 밝게 들어오는 햇살까지. 그제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그날 일 미안해요. 사실 그때 집 안에서 엄마 목소리 다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안에 눈치도 보이고 엄마랑 마주할 용기도 없었어요. 괜히 더 어색해질까봐. 그냥 없는 척하면
넘어갈 줄 알았어요. 서진이도 어느 날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할머니 왜 안 와? 하면서. 그 말 듣고 나니까 더더욱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꼭 필요했던 건 아니지만 늦게라도 들을 수 있어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엄마 혼자 두기 좀 불안해요. 같이 지내는 건 어때요? 그 제안에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혼자 숨 쉬는 법을 배웠는데 다시 돌아가는 건 좀 그렇네. 난 여기가 좋아. 아들과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며느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가끔 식사 같이 해요, 어머니. 저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그렇게 해보자.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다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왔다. 그 얼굴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마트 사은품으로 받았던 공짜 수첩이었는데 표지가 낡고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새 다이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늘 남편 식사 시간, 아들 학교 시간표에 맞춰 제 하루가 짜였고 제 시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쓸지는 제 선택이 아닌 그들의 일정에 따라 결정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하루가 생긴 겁니다. 제가 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단정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복지관 앞을 서성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예반, 난타교실, 실버댄스, 기초 스마트폰 교실 같은 글씨가 벽에 붙어 있었고 직원분이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네요. 혹시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내 서예 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릴 적에 잠깐 배웠었는데 다시 해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서예반 첫 수업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랜 후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가지런히 빗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굴 만나는 자리도 아니니까 대충 묻고 말았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하루니까요.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강당 한쪽에 책상이 정갈이 놓여 있었고 어르신 몇 분이 이미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수업이 시작하자 선생님이 붙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어르신, 손목에 힘 너무 주지 마시고요. 붓이 종이 위에 살짝 앉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어 첫 획을 그었습니다. 먹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종이에 번지는 먹물 자국을 보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동안 말로도 풀지 못한 감정들이 붓끝으로 조용히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서예 배우신 적 있으세요?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취미 삼아 혼자 쓰곤 했는데 애 키우느라 붙잡을 틈도 없어졌어요. 이젠 시간이 많아져서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그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늦은 건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 말이 괜히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늦어도 된다. 지금부터 다시 해도 된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볕이 볼에 따뜻하게 닿았고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말 하나. 이게 평온이라는 거구나.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는데도 마음 어딘가가 촘촘히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챙기고 하루 일과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서예 수업 첫날. 손은 좀 떨렸지만 마음은 묘하게 편했다. 낯선 하루였는데도 익숙해지고 싶다 생각했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 조용한 피아노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지만 분명 좋은 하루였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 서예반에서 함께 수업을 들었던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김 여사님, 다음 주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품 전시회 하는데 우리 것도 같이 나간대요. 제가 쓴 글씨도요? 그럼요. 첫 주차 끝나고 다들 한 장씩 냈잖아요. 선생님이 골라서 내셨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전시회라니, 그건 저 같은 사람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간질간질했습니다. 누군가 제 흔들리는 분놀림을 보고 무언가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서랍에서 화장품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몇 년째 쓰지 않아 먼지가 쌓여있던 립스틱 하나를 골라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런 색이었나. 입술에 살짝 찍어 바르고 웃어보니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래 잊고 지낸 얼굴이 천천히 드러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살짝 주름이 진 눈가까지도 오늘따라 덜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화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낸 나를 다시 꺼내보는 의식 같은 순간이었죠. 누군가를 위해 단장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거울 앞에 선다는 건 제게는 낯설고도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는 내내 마음 한편이 간질거렸습니다. 이런 얼굴로 전시회장에 가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보다도 이제는 나도 괜찮다고 말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날 거울 속 저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전시회 날, 저는 낡은 블라우스에 다림질한 바지를 입고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지나며 벽에 붙은 작품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어떤 글 귀엔 깊은 삶의 흔적이 담겨 있었고, 어떤 글씨엔 여전히 흔들리는 손길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 글들 사이에서 저는 제 글씨를 찾았습니다. 한 구석, 제 글씨가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루를 아끼자. 오늘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작은 이름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김순옥.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제 안에서 꾹꾹 눌러 담은 시간이 그대로 적혀 있었던 글씨. 제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던 중년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네요. 혹시 이거 쓰신 분이세요?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쓴 글이었어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화려하고 멋지게 쓰셨는데 이 글은 그냥 마음이 편하네요. 꾸밈 없는 글씨 같아요. 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쓰면서도 많이 망설였어요. 괜히 지우고 다시 쓰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나 봐요. 보는 사람이 편안하다는 건 쓰신 분 마음이 진짜 따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제 감정 그대로를 표현한 하루였다는 게 비로소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온 저는 작은 캔들을 켜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전시회 팸플릿 사이에 끼워둔 이름표를 꺼내 천천히 바라봤고 그 순간 전시장의 분위기가 다시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복지관 2층 전시실은 따뜻한 조명 아래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글씨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진지한 얼굴로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글귀를 따라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은 목소리로 감탄을 나누는 모습도 보였죠. 그 속에 저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중년 부부는 제 글씨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글귀 당신한테 하는 말 같네. 오늘 하루도 너무 바쁘게만 살았지. 당신도 그렇잖아. 우리 둘 다 매일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한테 무심했지. 하루를 아끼자 맞는 말이네. 이제 좀 여유를 가져야 할 것 같아. 그들은 잠시 침묵하며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조용한 순간이었지만 그 속엔 서로를 이해하고 다독이는 마음이 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글씨가 누군가에게 작은 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말로 다 못할 만큼 기뻤습니다. 꾸미지 않은 글씨, 담담하게 써 내려간 그 한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는 게 그저 감사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문장 하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지 말고 나답게 살자. 그 문장을 적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웃으면 세상도 같이 웃어준다는 거요. 그리고 그 웃음이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에도 잔잔한 미소로 닿을 수 있다는 거요. 전시회 이후 복지관에서 서예반 할머니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하나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점심을 먹기도 하고, 때론 공원 벤치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 놓고 웃고 떠드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서진이 생일인데 할머니 얼굴도 보고 싶다고 해서. 식사라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말이 반가우면서도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초대는 단순한 식사 제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멀어졌던 거리, 차갑게 식어버렸던 마음들이 다시 조금은 녹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망설임도 컸습니다. 괜히 또 기대했다가 상처받는 건 아닐까? 예전처럼 문 앞에 서서 혼자 되돌아오게 되는 건 아닐까? 여러 감정이 뒤섞인 채 저는 그 순간 짧지만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간 괜찮아. 어디서 만나면 될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하지도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금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말을 골랐을 뿐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옷장에서 가장 편안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잡으러 간다는 마음에 새 옷을 사고 반찬도 몇 가지 챙겨 들었을 테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약속 장소는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제 품에 안겼고 저는 그 작은 품을 천천히 안았습니다. 할머니 왜 이제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순간 목이 메었지만 저는 아이가 볼까봐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지. 식사 중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전시회에서 작품 봤어요. 이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전시회 참가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죠. 알고 보니 복지관에서 찍은 전시회 사진이 동네 SNS 계정에 올라갔고 우연히 그걸 며느리가 보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기려다 제 이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과 함께 전시장에 조용히 다녀갔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이 저에겐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이어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한테 말 안 한 건 그냥 조용히 보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글씨를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릴 때 엄마가 제 글씨 봐주던 손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글씨 너무 좋았어요. 전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 걸.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셨을 텐데, 그걸 제가 느끼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글씨 한자 한자에 진심이 묻어나서 좀 울컥했어요.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동안은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몰랐거든. 요즘은 조금씩 나를 알아가는 중이야.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쯤에서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오시라는 말이 나왔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가끔 저녁 드시러 오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건 참 고맙네. 작은 원룸문을 열고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입안을 데우는 온기 속에서 식사 자리에서 느꼈던 낯선 따뜻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색한 눈빛 속에서도 진심이 담겼던 아들의 말, 조심스레 건넨 며느리의 초대, 그리고 품 안 가득 안겨와 보고 싶었다고 말하던 손자의 말투까지 그날의 조용한 여운이 마음속을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건 분명 이전과는 다른 온기였습니다. 무언가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야겠다는 다짐보단 내가 지켜온 시간을 인정받은 듯한 감정이었죠. 그리고 메모장에 한 줄을 썼습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누군가와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아들 가족과의 식사 이후 제 일상은 다시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복지관 서예반은 여전히 주 이틀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가고 있고요. 서예 선생님은 제게 종종 말씀하십니다. 김 여사님, 붓끝이 아주 살아있어요. 다음엔 붓글씨 강사 과정 한번 도전해 보시죠. 요즘은 하루가 참 알찹니다. 오전엔 서예 수업이 있고 붓을 들고 종이에 글씨를 얻는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차분하고 집중되는 순간입니다. 한자 한자 써내려갈수록 마음이 정리되고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이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수업이 끝나면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가끔은 벤치에 앉아 바람 소리만 듣고 있을 때가 더 위로가 됩니다. 오후에 햇살의 나무잎 그림자가 흔들릴 때 마치 제 삶도 한 겹씩 투명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저녁엔 라디오를 틀고 손에 익은 펜으로 일기를 씁니다. 어떤 날은 하루를 몇 줄로 정리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한 장을 넘기도록 펜이 멈추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지만 매일이 다릅니다. 그래도 그 하루를 적는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작은 약속이자 다짐입니다. 그런 날 중 하루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님, 여기서 자주 뵙네요. 복지관에서 몇 번 스쳤던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말이 붙자 서로 가까워졌고 그날 이후로는 산책도 가끔 함께 하게 됐습니다. 나눌 말이 있다는 건 참 기쁜 일이더라고요. 혼자 지내시면서 외롭진 않으세요? 박 여사님이 물었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롭죠.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비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요즘 알게 됐어요. 그 말에 박 여사님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전엔 텔레비전 소리 없으면 허전했는데 요즘은
그냥 창밖 나무집 흔들리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말을 줄이고 바람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꼭 말이 오가야 친밀한 건 아니더군요. 같은 자리에 앉아 고요함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쩐지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작은 스탠드를 켜고 수첩을 펼쳐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혼자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누구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이 시작된 것 같다. 창밖엔 저녁 노을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과 나란히 앉아 이 노을을 함께 바라봤을 텐데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들과 손잡고 놀이터에서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던 순간이 스쳤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을 줄은요. 오늘 노을은 그날보다 조금 더 붉었고 조금 더 조용했습니다. 이제는 그 조용함이 저를 위로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하고 싶은 노을이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서예반 친구들과 함께 자그마한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각자 한 가지씩 준비해 온 음식들을 책상 위에 펼쳐두고 종이컵에 귤을 나눠 담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박 여사님이 제가 가져온 연근조림을 집어먹으며 물었습니다. 네, 어젯밤에 좀 무리했네요. 맛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성이 느껴져서 그런가 너무 맛있어요. 다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서예 선생님도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이렇게 한 해 마무리하면서 서로 작품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네요. 이런 자리가 참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그 말에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종이에 자신이 올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장을 하나씩 적어 돌려 읽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조금 머뭇거리다 하루를 아끼자 오늘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 라고 적힌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김 여사님, 이 글씨는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해져요. 박 여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란 게 글씨에도 묻어나네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글씨 쓸 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처음으로 제 마음이 또렷해졌던 날이었거든요. 그날의 대화는 잔잔했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꽉 차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조촐하게 싸온 과일과 떡을 나눠 먹고 한 해 동안 쓴 글씨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 안쪽을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을 내 손으로 꾹꾹 눌러 담았던 글씨. 어쩌면 그날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저를 온전히 이해했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연말은 늘 허전하고 쓸쓸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네요. 조용히 나를 지키는 일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다음 해가 어떤 모습일진 모르지만 저는 그냥 제 자리에서 제 호흡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고요. 저는 이제 김자옥이라는 이름으로 천천히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사실 예전에는 제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서준이 엄마, 아줌마, 어머니라는 호칭들 속에 제 이름은 희미하게 가려져 있었죠. 제 존재는 늘 누군가를 위한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는 하루. 그 하루에 제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야겠네요. 부족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